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설마 제가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인생 역전을 했다는 게 말이죠. 혹시라도 어디 가서 자랑했다가 괜한 화를 입을까봐 꽁꽁 입을 싸매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술도 좀 마셨겠다. 익명의 힘을 빌어 기분 좋게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사연 보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졸업 후에는 술집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죠. 술집이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한 일은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나 하나쯤은 있는 평범한 가맥집이었어요. 저는 주로 설거지와 서빙 일을 했는데요. 가끔 어린 게 고생한다고 팁을 주시는 어른들이 있긴 했지만 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의 돈 버는 건 다 힘들다지만 술집 일은 유독 더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음식 서빙하고 술장 나르느라 허리며 다리가 성한 곳이 없었고요. 취객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술만 들어가면 어찌나 이상해지던지. 특히 남자 손님들은 성희롱을 하거나 제 몸을 만지려고 하기 일쑤였어요. 일 시작한 초반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고아에 변변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단순한 서비스직이 고작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술집 일이 월급이 센 편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그만둔다고 꼭 말해야지? 결심하고는 일 마친 후 퇴근할 땐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진상 손님 수십 명이 와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란 참 어마어마한 것이니까요. 그날도 월급날이었어요. 금요일 밤이라서 평소보다 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통장에 들어올 돈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구석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추가 주문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갔더니만 갑자기 제 손목을 확 휘어잡더군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손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다 알면서 여기 앉아서 오빠한테 술 한 잔만 따라봐. 어? 얼른. 여기 그런 술집 아니에요. 아 이거 놓으세요. 아이 참나 더럽게 비싸게 구네. 얘따 선불. 손님은 이미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것 같았어요. 제대로 눈도 못 뜬 채 지갑을 꺼내더니 제 앞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던지더군요. 자 됐지? 이제 얼른 앉아서 오빠한테 술 한 잔 따라봐. 예쁘게 굴면 더 줄 테니까. 그쯤 되니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그 취객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바깥 사장님도 담배 핀다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안 사장님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방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기어이 그 진상 손님은 저를 억지로 자기 옆에 앉혔어요.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몇 살이야? 그리고 느물느물한 웃음과 함께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죠.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전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와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평생 무엇 하나 공짜로 가져본 적 없는 고아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순간 제 앞에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아까부터 보자 하니까 아저씨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문 끝 테이블에 친구들과 앉아있던 키 큰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를 나무라면서 제 손을 잡고 일으켰죠. 얼른 피하세요.
이 아저씨는 제가 해결할 테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새도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청년의 난입에 진상 손님이 화를 내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거든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남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버릇도 참 나쁘시네. 아저씨, 경찰 부르기 전에 얌전히 집에 돌아가세요. 뭐야? 너 몇 살이야? 어디 새바닥게 어린 게 어른 하는 일에 끼어들어? 어른? 무슨 어른이 술 먹고 취해서 자기 딸 버린 여자한테 수작을 부립니까? 남자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꺼져요. 아니 이 자식이 건방지게. 자리에서 일어난 진상 손님은 그대로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멱살을 붙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 남자는 번개처럼 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진상 손님의 한쪽 팔을 붙잡고 매치기를 해버렸죠. 그 진상 손님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더 물 흐리지 말고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이나 자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남자의 멋진 모습에 가게 테이블 곳곳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상 손님은 혼비백산해서 그대로 문 밖으로 도망쳤죠.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건 아니죠? 도망치는 진상 손님을 향해 눈을 부라리던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진상 손님 때문에 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죠. 가희야, 괜찮아? 많이 놀랐니? 어느새 달려온 안 사장님이 제게 물어봤어요. 그제야 저는 괜찮아요.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는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가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었죠. 저는 쭈뼛쭈뼛 그런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방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괜찮아요. 당연히 이럴 땐 남자가 나서야죠. 아니에요. 오늘 친구분들하고 드신 술이랑 음식 전부 제가 계산할게요. 더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바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몇 번을 더 권했지만 남자는 끝내 자기 돈으로 계산을 하고 갔어요. 그 뒤로 저는 종종 그 남자 생각을 했어요. 사는 곳, 나이, 직업 같은 걸 저 혼자 멋대로 상상해 보면서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걸 말이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죠. 가게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혹시 그 남자가 아닐까 기대하면서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로도 물어봤어야 하는데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날도 끝내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웬 남자가 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옆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맞아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바로 말을 걸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그때 버스 한 대가 멈춰서더니 그 남자가 그걸 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는 그대로 남자의 팔을 붙잡고 저기 가지 마세요 하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사이 버스는 떠나버렸죠. 미친 사람인 줄 알고 화를 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저를 알아보더군요. 아, 그 가맥집 알바생이구나.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네? 네, 맞아요. 퇴근길에 저보고 반가워서 아는 척한 거예요? 네? 네. 남자에 대한 면역력이 없던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남자가 멋쩍게 웃으면서 입을 열더군요. 저기 근데 팔 좀 놔주시면 안 되나요? 아픈데. 어머, 죄송해요. 그때까지도 전 남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화들짝 놀라서 팔을 놔주자 남자가 팔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힘이 엄청 세시네요. 하더군요.
죄송해요.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농담한 건데. 제 팔뚝 좀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데 아프겠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농담 같은 걸 잘 몰라서. 또 죄송하다고 하네. 그러라고 한 말 아닌데. 밥 먹었어요? 요 앞에 엄청 맛있는 해장국집 있는데 같이 밥이나 먹을래요? 쩔쩔매는 저와 달리 남자는 익숙하게 저를 리드했어요. 저는 좋다고 바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안 그래도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었거든요. 해장국집에 간 저는 남자에게 제일 비싼 걸로 시키셔도 돼요. 제가 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픽 웃으면서 겨우 해장국으로 퉁치려고요? 기왕 맛있는 거 사주려면 스테이크 정도는 돼야죠. 하더군요. 그것도 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날래요? 네? 내일 또 만나자고요? 그쯤 되니 남자는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가게 밖으로 나오자 대뜸 제 연락처를 묻더군요. 제 연락처요? 네, 내일 또 같이 밥 먹자면서요. 근데 혹시 남자친구 있는 건 아니죠? 남자친구요? 없는데요. 다행이다. 저도 여자친구 없거든요. 그럼 내일 아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알았죠? 남자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날 밤 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심장이 너무 떨려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이튿날 전 제가 가진 옷 중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같이 양식집에서 스테이크와 파스타도 먹고 극장에서 영화도 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내일 또 만날래요?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넙죽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주말마다 매일 만났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성격과 취향을 알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됐죠. 맞아요.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의 대학생이었어요. 그 취객을 매치기 한 솜씨 때문에 체대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문학과였죠. 전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한편 부러웠어요. 전 고아의 고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난 너처럼 빨리 돈 벌고 싶은데 공부 진짜 너무 싫어. 공부 싫다는 사람이 대학은 어떻게 갔대? 이건 비밀인데 엄마가 기부금 내줘서 간신히 들어온 거야. 그 대학 졸업장은 꼭 따야 한다나 뭐라나.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 집은 꽤 알짜배기 부자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의류 도매업 일을 시작했는데 사업 수완이 좋아서 금방 몸집을 불리셨다고 해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만 억대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남자친구와 그 여동생은 부족한 것 없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남자친구는 좀 철이 없는 편이었어요. 빨리 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좀처럼 취업하질 못했죠.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갑자기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제 입장에선 참 팔자 좋다 싶었어요. 그쯤 전 월세가 너무 올라서 술집 알바 말고도 따로 카페 알바에 경마장 매표소 알바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바로 너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를 볼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남자친구는 그걸 불만스러워했죠. 오늘도 밤까지 일한다고? 그럼 도대체 나랑 데이트는 언제 해? 미안해. 주말엔 꼭 만나자.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또 알바 대타 뛰러 갔잖아. 그럼 어떡해.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데. 그 돈 그냥 내가 줄게. 뭐?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나랑 만나자고. 내가 그런 여자야? 너랑 돈 받고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연락하지 마. 언젠가부터 남자친구와 저는 다투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때가 벌써 사귄 지 4년이 넘어가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대로 헤어지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언젠가부터 몸이 무겁고 자꾸만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던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남자친구는 저만큼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우리 애 낳자, 가희야. 뭐? 애를 어떻게 낳아? 결혼도 안 했는데. 하면 되지.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지고 너랑 우리 아기 먹여 살릴게. 그 순간 내심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애를 지우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무서웠거든요. 전 남자친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어머니는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놓고 말씀하셨거든요. 난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가 미워. 고아에 고졸에 모아둔 돈도 없다며. 근데 이미 들어선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진수도 결혼하면 마음 잡고 취직한다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됐어. 내가 바라는 건 우리 진수 내주 잘하고 손주 잘 키워주는 거. 그것뿐이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죠.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됐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선 분가해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도 저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바로 작은 제조회사에 취직했지만 거기서 받아오는 월급으로 분가는 꿈도 꿀 수 없었죠.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제게 넘기셨어요. 전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구들이 먹을 삼시세끼를 차리고 빨래며 청소 같은 잡다한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죠. 홀몸으로 하기도 힘든 걸 임신한 상태로 하려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팔과 다리가 퉁퉁 부어서 끙끙대며 잠들어야 했죠. 칭찬이나 받으면 좀 힘이 나겠는데 밥이 되다 국이 짜다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트집만 잡기 일쑤였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던 시누이도 도와주기는커녕 옷 좀 세탁소에 맡겨달라, 방 청소 좀 해달라 일만 더 줬어요. 그나마 제가 기댈 곳은 남편뿐이었지만 남편은 갓 입사한 회사에 적응하느라 제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우는 소리만 해서 제가 달래주기 바빴죠.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도 좀 달라질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된 집안일만 하느라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떡두꺼비같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기진맥진에 쓰러진 제게 시어머니는 수고했다,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바보같이 그 짧고 무뚝뚝한 말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출산 후 저는 별다른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바로 육아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간간히 시어머니가 아이를 얼러주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육아고 살림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매일 우는 아이를 들쳐업고 온 집안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끼니를 제때 먹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일해야겠어? 애 키우는 건 여자 몫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하고 매몰차게 말하더군요. 화도 내보고 달래도 받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육아 갈등으로 남편과 저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어요. 자연스레 잠자리도 하지 않게 됐죠. 껍질만 부부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달까요?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목소리가 한껏 격양돼 있었어요. 또 무슨 일로 야단을 치려는 걸까 싶어 얼른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너 옛날에 술집에서 일했니?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물음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잡아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정숙이가 자기 친구한테 들었다는데 너 정말 술집에서 일했니? 그제야 시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시누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랑 눈이 마주친 시누이는 찔끔한 표정으로 얼른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전 우선 오해부터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한 건 맞는데 이상한 곳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였고 술이랑 안주 파는... 하지만 저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뜸 제 뺨을 후려쳤거든요. 술집에서 굴리던 더러운 몸으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정말 아니라니까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술집 아니었어요. 그이한테 물어보세요. 그이 만난 곳이니까 그이가 더 잘 알 거예요. 다행히 퇴근한 남편이 얘기해준 덕분에 오해는 풀렸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 쌀쌀 맞아지셨어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죠. 아이를 낳은 뒤로는 그래도 좀 유해지셨나 했는데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차라리 트집 잡히더라도 뭐라도 배우는 게 나았지.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시니 더욱 서럽고 견디기 힘들더군요. 게다가 남편까지 말썽을 부렸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힘들다고 상의도 없이 때려쳐버린 거였죠. 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멀쩡한 자식 새끼들을 둘이나 키워놨는데 둘 다 제 밥벌이도 못해. 시어머니는 가슴까지 치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수기처럼 뭐 집에서 놀고 먹겠대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생각? 네가 무슨 생각이 있는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엄마 늙으면 그 사업도 그대로 사장되는 건데 아깝잖아요. 제가 물려받을게요. 언제는 옷장사는 폼 안 나서 싫다며. 내가 일해보니까 알겠어. 난 직장인보다는 사장 체질이야. 남 밑에선 도저히 일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못 믿어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을 끼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천성이 게으른 남편은 빡센 도매업 일에 금세 진저리를 쳤어요. 얼마 못 가 제게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서 도우라며 SOS를 쳤죠. 결국 저도 아이를 들쳐업고 시어머니 회사에 들락날락하게 됐습니다. 왠지 제가 다 눈치가 보여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부터 차려놓고 식구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아이 밥을 먹이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실에선 아이를 업고 물건 발주량 체크하랴, 물류창고 직원들 밥 챙기랴, 비품 준비하랴 바쁘게 움직였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남편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찾아보면 인근 PC방에서 땡땡이를 치고 있었죠. 결국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시어머니가 없으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본 시어머니도 남편이 아니라 제게 이것저것 회사 돌아가는 일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일하랴, 육아하랴, 살림하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세월이 참 화살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수십 년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어느새 저는 연로해진 시어머니 대신 회사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아예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게 된 지 오래였어요. 시누이와 함께 말이죠.
아들도 혹시 남편을 닮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를 닮아 영특하고 부지런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좀 이상해졌어요. 늘 집에서 게임만 하던 양반이 유독 자주 외출을 하더군요. 그것도 저랑 연애할 때처럼 잔뜩 꾸미고 말이죠. 어디 가냐고 캐물을 때마다 남편은 친구 만난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물증은 없었어요. 옷이나 핸드폰을 뒤져봐도 딱히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내가 과민 반응을 했나봐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쉬던 날 저는 외출하는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준 차를 타고 떠났기에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뒤를 얼마나 쫓아갔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웬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웬 젊은 여자가 내려와 남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얼른 운전석에서 뛰어나와 조수석 문까지 열어주면서 여자를 에스코트 하더군요. 그리고 문을 닫아주기 전 여자의 입술에 짧게 입 맞췄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람이었어요. 막상 불륜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나가 두 년놈의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바보같이 울기만 했어요. 그 사이 두 사람은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 힘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넌 저녁도 안 차리고 어딜 그렇게 쏘다닌 거니?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퍼붓더군요. 연세가 들어도 그 깐깐한 성정은 어딜 가질 않으셨죠. 평소라면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화가 나더군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살림하던 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요? 전 외출도 하면 안 돼요? 그 인간은 매일 밖에서 다른 여자랑 붙어먹고 다니는데 전 그냥 집에서 얌전히 살림하고 어머니 도와서 일이나 해야 돼요? 제가 하녀예요? 노예예요? 정말 너무해요. 어머니도 그 사람도 정말 너무하다고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노발대발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의외로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만 보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자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진수가 바람이 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확실한 거야? 네. 두 눈으로 다른 여자랑 입까지 맞추는 걸 보고 온 길이에요.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럼 그 꼴을 그냥 보고만 왔단 말이야? 달려가서 뺨 한 대씩 올려 붙였어야지.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남편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죠. 그날 밤늦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미칠 지경이 됐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씨 부인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전화기 너머 낯선 목소리는 이윽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트럭과 충돌했다더군요. 남편도 내연녀도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해요.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영안실로 안내됐고 거기서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주검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정말 참담하고 또 허망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날 두고 바람을 피운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따져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학길에 올랐던 아들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내연녀와 바람피다 죽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슬퍼했죠. 오히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지 그랬냐면서 저를 원망하더군요.
전 그런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은 학교 문제로 바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이 걱정됐지만 이미 다 키워서 품밖에 내놓은 자식이니 잘 이겨내길 바라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아들까지 다시 미국으로 가고 나니 정말 가슴에 구멍이라도 뻥 뚫린 것처럼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시어머니 보기에도 가여웠던 걸까요? 장례식 내내 별다른 말이 없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넋놓고 살 거니?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 제 인생을 살라뇨?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얼이 빠져 되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쪽으로 밀어주시더군요. 통장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그동안 박씨 가문에서 뼈 빠지게 일한 값이라 생각하고 넣어둬. 네 아들 영연이 공부는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전부 정리할 생각이니까 더는 신경 쓰지 말거라. 뭐라고 더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보니 3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안방 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원래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별을 하게 되니 참 서글펐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옛날에 살던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죠. 시어머니가 주신 돈 덕분에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 일을 돕던 기술을 살려 작은 옷가게에 파트타임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쓸쓸한 한편 한없이 자유로운 느낌이 정말 묘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웬일이에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암 걸리자마자 바로 내뺄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라고요? 모른 척하지 말아요. 통장 이체 내역 보니까 엄마가 3억이나 줬던데. 염치가 있으면 당장 그 돈 가지고 와요.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길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암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수기가 말한 거냐? 하여간 말하지 말라니까. 일 없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어머니 지금 병원이신 거예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전 바로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몇 달 못 본 새 시어머니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된 항암 치료로 머리도 다 빠져 있었죠. 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길어야 반년도 못 간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수가 그렇게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하여간 끝까지 불효자식이야. 안 그러니? 그리고는 속없이 웃으시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군요. 황급하게 눈물을 훔치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따로 간병인이 없는 건지 병실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창문을 열어 환기부터 시키고 침대 옆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때마침 식사 시간이라면서 밥차가 들어오길래 됐다고 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억지로 밥도 먹여드렸어요. 그 사이 어찌나 쇠약해지셨는지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시더군요. 옆에서 밥 시중을 드는 저를 보던 시어머니가 문득 넌 속도 없냐? 나한테 30년 가까이 그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와서 수발을 들고 싶어? 하고 묻더군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미운정 들어버린 거죠 뭐. 제가 친정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식도 미국 가 있고 가족이라곤 그나마 어머니뿐인걸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밥 다 먹고 산책이라도 다녀오자고 했더니 일 없다. 내일부터는 오지 마.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다니던 옷가게까지 그만두고 매일 병원으로 출석 도장을 찍었어요.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암 걸린 시어머니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독 남의 손 타는 걸 싫어하는 시어머니 성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누이에게 병수발을 부탁했던 모양인데 시누이가 하루 하더니만 그대로 내뺀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최근에 만나는 남자가 생겨 연애하기 바쁘더군요. 시누이가 전화도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자식 농사 헛지었다 하면서 헛웃음을 쳤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그래도 며느리 농사는 성공하셨잖아요 하고 말을 보탰죠. 저도 아줌마가 다 돼서 그런 걸까요? 없던 넉살이 생기더라고요. 반년도 채 못 산다던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을 더 사셨어요. 하지만 결국 노환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셨죠. 미리 병원에서 언지를 줬기 때문에 시누이와 미국에 있던 아들까지 병원으로 불렀어요. 시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대뜸 손부터 붙잡고는 엄마, 유언장은 미리 써놓으신 거죠? 하고 묻더군요. 유언장 내가 꼭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재산 영연히 통해서 새언니한테 간다니까? 자기 딴에는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고 속삭였는데 너무 크게 다 들려서 병원 관계자들이 민망해할 정도였어요. 시누이가 몇 번을 채근했지만 시어머니는 힘든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쪽으로 손을 뻗더군요. 저는 얼른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했다. 다음 생엔 꼭 내 딸로 태어나거라. 그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시어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감은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보내고 나니 정말 살기가 싫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누워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다하고 제 곁을 지켰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잃을까봐 무섭다면서요. 그런 아들 덕분에 다행히 조금은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어머니의 변호사라는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들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서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시누이도 와 있더군요. 흥! 어차피 거의 다 내가 물려받고 영연이는 개미 눈물만큼만 물려받을 텐데 뭐하러 왔어요? 여전히 철없는 시누이를 보니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아가씨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계속 돈 얘기만 해요? 제가 설마 그렇게 말할 줄 몰랐는지 아가씨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뭐예요? 건방지게 누가 누구한테 훈계해요? 우리 엄마가 생전에 새언니한테 준 그 3억 그냥 거지한테 적선하는 셈 치고 주려고 했더니만 뺏기고 싶지 않으면 입 조심해요. 흥분해서 뭐라고 더 쏘아 붙이려는 시누이를 변호사가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새어머니의 유언장을 개봉해서 읽기 시작했죠.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집과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제게 물려준다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일가 친척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대체 이게 무슨... 특히 시누이는 그대로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죠. 어떤 친척은 제 멱살을 잡고 대체 무슨 사기를 친 거야?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누구보다 제일 놀란 건 바로 저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통해서 어느 정도 유산을 물려주시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설마 전 재산을 물려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새삼 다음 생엔 꼭 자기 딸로 태어나라던 시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나 저절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유언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누이는 바로 상속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어요. 친딸이고 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을 떼일 각오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걸 해두셨더라고요. 투병 중에 제게 몇몇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서 멋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유언 대용 신탁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죽기 전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시고 나중에 이 돈을 제게만 지급하라고 부탁한 거였죠.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의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분류돼 시누이에게 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리한 법적 싸움 끝에 결국 저는 승소했고요. 시누이에게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이 탐나서 한 푼도 뺏기기 싫어서 그 길고 긴 법적 다툼을 이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뜻을 온전히 지켜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죠. 그 뒤로 시누이는 제게 꾸준히 돈을 돌려달라고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까지 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의류 도매업을 접고 고향을 떠나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사업 노하우로 작은 옷가게도 운영하고 있어요. 때때로 시어머니가 그립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